안녕하세요. 오정화 회계사입니다. 22년도 세무직 공무원들을 위한 세무직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근 10여 년간 이 공무원 수험에서 회계학을 강의했던 강사였고요. 드디어 제가 한 2년 가까이를 쭉 준비를 해서 이 세법이라고 하는 이 과목까지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기 위해서 쭉 준비를 해왔었고요. 드디어 22년 수험을 위해서 이 세무직 커리큘럼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이제 이 세법을 강의하게 된 이 배경 내지는 저의 마음가짐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쭉 회계를 강의하다 갑자기 왜 세법을 시작했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제가 맨 처음 회계를 시작해서 강의를 할 때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저에게 세법까지 강의를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회계라고 하는 이 한 과목을 소화하는 것도 솔직히는 버거웠었고요. 강사로서 처음 이 길을 닦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많은 컨텐츠들도 만들어내고 또 수험 시장을 익혀가야 되는 제 나름의 또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제 나름의 버거운 시간이었다 보니 세법까지를 장착해서 강의를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무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솔직히는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세법을 요구했던 그 상황은 가만히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세법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회계라고 하는 이미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회계라고 하는 영역을 바탕으로 해서 크게는 세무 조정이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이 장부를 통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계 지식을 베이스로 깔고 세법을 기본적으로 얹혀 들어가는 게 순서상으로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를 저에게 배웠던 수험생들은 저의 언어로 또 제가 펼쳤던 그 논리 그대로 세법을 좀 얹혀서 강의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니즈를 가졌던 것 같고요. 사실은 저도 회계사 시험을 쭉 준비하면서 이 회계라고 하는 영역을 쭉 공부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세법이라고 하는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회계에서 가르쳤던 이 논리 그대로를 가지고 세법에서 조정을 가르쳤다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을 저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공무원 수험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연 내가 이 과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고민만 머릿속에 짊어지고 있다가 이제 과목이 필수 과목제로 바뀌고 이 세무지기 시대가 드디어 이제 도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제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쭉 고민하는 중에 굉장히 저에게는 부담이긴 하지만 많은 시간을 들여 강의를 해야 하고 또 매년 개정되는 세법을 제가 다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로서 부담인 건 맞지만 저 한 몸 노력해서 제가 아낌없이 제 열정과 시간을 다 여기에 쏟아붓는다라고 하면 저와 함께 쭉 수험을 준비해왔던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훨씬 부담이 적게 시험에 들어가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 나 하나 고생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히 제가 야심차게 이 세법이라고 하는 영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 마음가짐이 그런다 하다 해도 제가 그럴 자격을 갖췄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제가 이 세법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3일회계법인에서 이 회계사로 일을 하다가 나와서 이 현직 세무 컨설팅의 대표로 일을 하고 있는지 10년 차입니다. 또 다른 배신이야 이러면 할 수 없고요. 저는 이제 공무원 쪽에서 쭉 강의를 해왔던 회계 강사이기도 하지만 보다시피 밸류그램 세무회계 컨설팅이라고 하는 이 컨설팅 펌의 대표로서 10년간 세무와 관련된 모든 이슈들을 고객들에게 컨설팅을 해주면서 쭉 저희 회사를 키워왔기 때문에 실무로서의 경험은 충분하다라고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 10년간을 제가 컨설팅을 쭉 세무 컨설팅을 해왔으니까요. 자, 그런가 하면 실무라고 하는 경험은 갖췄다 한들 강사로서의 경험은 어떠냐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제가 3일회계법인에서 강의 파트에 있을 때 재경관리사 회계관리의 출제위원이었다라고 하는 건 이미 회계를 쭉 들으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거고요. 그때 물론 제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3일에서 당시에 그렇게 어사인이 쭉 주어졌었기 때문에 저는 3일 아카데미에서 세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강의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안에 실무진들을 대상으로 한 세법 강의에 대한 경험도 저는 충분히 갖추고 있고요. 더불어 제가 10년간 세무 컨설팅의 대표로 일을 하면서 여러 기업들
내지는 기본적인 개인 고객들의 이 니즈에 따라서 절세 테크닉 등에 해당하는 다수의 세무 강의들도 쭉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국 강사로서의 강의에 해당하는 이 세법에 해당하는 경험치는 어느 정도 쌓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본 전제로 봤을 때 결국은 이 강사가 이 공무원 시장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느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시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요, 비록 과목은 다르지만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무원회계학에서 8년간 일타 강사로서 쭉 여러분들을 리드하여 합격하는 그 길까지 끌고 갔던 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공무원 시장에 대한 이해도만큼은 충분히 갖췄다 라고 자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배경들과 더불어 제가 쭉 회계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리드해왔던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세무에 해당하는 교재들과 컨텐츠와 강의들을 제가 무려 2년간 고민을 하고 1년간 실제 작업을 해가면서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세법 강의를 왜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에 있어서 저 역시도 이제 앞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뇌 한 번 고생해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더 진화되고 발전된 형태의 이 세법 커리를 쭉 따라가서 그나마 쉽게 이 세무직 합격이라고 하는 곳에 이를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동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 일단 제 생각은 그러한데 이제 수험생들에게 각각 합격했던 수험생 및 실제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한테 세법에서 뭐가 문제냐, 왜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냐, 세법 강의가 어땠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수험생들을 통해서 제가 실제로 인터뷰를 하면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뭔가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려면 지금 기존의 시장에 있던 것과는 뭔가 달라야 한다. 그 다음 기존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개선된 형태의 진화된 컨텐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저의 첫 출발 시작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험생들에게 뭐가 문제냐라고 한 것들을 일단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했던 건데 그때 이런 답들을 주시더라고요. 세법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양이 굉장히 방대한데 그 양을 다 해서 강의로 소화하고 나면 결국 책을 딱 덮었을 때 머릿속에 남는 게 없더라. 이 세법 강의를 다 들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형태의 공포감을 낳습니다. 야, 내가 2달 동안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남았다. 과연 내가 이 과목을 정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인간이면 누구나 남습니다. 저 역시도 비전공자로서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법이라고 하는 과목을 처음 접했을 때 이런 유사한 형태의 두려움을 겪었었고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문제를 풀기가 두렵다. 우리 공무원 수험은 철저하게 객관식 문제를 풀어서 시험에서 20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풀어 합격을 해야 하는 그런 시험인데 당장 문제를 풀기가 두렵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사실은 내가 쭉 공부를 했지만 문제를 많이 풀면서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내용이 별로 남지 않은 거죠. 머릿속에 내용이 없다 보니까 내가 뭔가로부터 시험을 당하는 것 자체가 두렵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갖는 이 마음, 저 역시도 비전공자로서 그냥 드립다 이론만 쭉 공부를 했던 그 시절에 느꼈던 똑같은 감정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 고통들을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가 하면 2달 동안 강의를 쭉 다 들었고 근데 내 마음속 안에 가득 두려움은 찼는데 이제 강의라고 한 건 다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내가 복습을 하거나 뭔가의 회독을 올려가거나 공부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정말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는 저에게 세법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와서 상담을 받고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회계는 저를 쭉 따라왔기 때문에 고득점이 나왔는데 세법에서 빵꾸가 나서 하다못해 꽈락이 나서 올해 시험을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제 앞에서 눈물을 짰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에 대한 학습 방법 자체를 모르고 있구나. 세법이라고 하는 이 과목의 특성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정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수많은 학생들을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세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제가 느꼈던 내용들인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가장 많이 헤매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세법 중에서 여러 법을 다루는 그 내용 중 안에 법인세 이 부분은 정말 헬이다. 정말 이거 너무 사벽이다 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소감입니다.
법인세가 넘사벽인 이유는 기본적인 회계 처리를 바탕으로 되어 있는 회사의 처리를 어떤 식으로 조정할 거냐라고 하는 걸 법인세에서 다루다 보니까 회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착장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 회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원리와 비교해서 법인세를 설명했다라고 하면 훨씬 여러분들이 와닿기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접근하려면 기본적으로는 회계를 가르쳤던 사람이 이 세법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을 가르쳐야만 이 논리가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그렇지 못한 거죠. 회계 강사 따로, 세법 강사 따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법인세 조정은 그냥 외우고 가는 거야, 얘는 그냥 틀릴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형태의 어느 정도 자포자기가 형성되어 있는 영역이 바로 법인세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한 가지, 회계를 가르쳤던 강사가 세법을 같이 연결해서 조정을 가르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말 넘사벽으로 이 부분에 이 벽을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려움으로 있었던 거고요. 자, 이러한 제반의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제가 쭉 듣고서,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강의를 듣고 남는 게 없고 문제 풀기가 두렵다,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충분히 고민한 끝에 저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론 강의를 듣는 중에도 뭔가 머릿속에서 오래 남을 수 있도록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이론과 문제를 연계시키는 형태로 기본서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강의를 다 듣고 나도 많은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로 이 책이 끝나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 많은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다시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그런가 하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건 처음부터요, 저와 이론 강의를 쭉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습을 해야 하는지까지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잡혀 있게끔 시스템을 처음부터 제공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도 저와 함께 이론을 진행하면서 했던 그 시스템 그대로를 따라서 밟아가시기만 하면 회독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 방대한 양을 여러 회독으로 돌려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되면 머릿속에서 오래 남고 가장 효율적으로 남는 형태로 그렇게 세법을 공부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방법은 제가 사실은 회계사 시험에 대해서 동차로 합격했고요.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회계학과 세법이 굉장히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법을 이렇게 하면 정복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제 산 경험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낸 하나의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법인세 조정 그냥 외워야 되냐? 그렇지 않죠. 이제 저에게 배우게 되면 회계를 가르쳤던 강사가 회계에서 우리가 회계 처리했던 그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세무조정을 배워 들어갈 거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라? 이런 건 이제 제 사전에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조정을 해야 하는지에 해당하는 것을 회계세법의 차이를 두고 여러분에게 찬찬히 설명을 해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법인세 때문에 정말 죽을 뻔했다, 정말 이건 넘사벽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제 강의를 회계 쭉 따라오면서 세법까지를 같이 연결했다라고 하면 아마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의 고민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쭉 고민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시스템 세법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시스템 세법은 뭐냐면, 속히 주식을 투자할 때요, 사람이 주식을 투자할 때 어느 회사가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 회사에 투자를 했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르면요, 인간의 심리가 이 정도면 이제 회사가 꼭지를 틀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의 불안을 가지고 팔기 시작하고요. 팔았는데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불행해지죠. 혹은 안에서 쭉 꼭지를 쳤는데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또 마음이 불안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불안한 모든 그런 요소를 사실은 인간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시스템 투자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 개인이 어떤 감정을 실어서 이 투자라고 하는 걸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뭔가 판단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분석된 어떤 틀 안에 가두어 놓고 투자를 하게 되면 아주 맥시멈의 수익을 거둘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손해나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투자업계에서 시스템 투자 보통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이 수험도 결국은 여러분들의 최대의 성과, 쉽게 말하면 수석할 건 아니니까, 최대의 성과라기보다는 수석할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포지션,
여러분들이 합격한다라고 하는 그 점수대까지만 넘어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변수가 주어져도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게끔 안정적인 그 점수까지를 끌어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시스템에 가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요. 공부를 하는 중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계를 거쳐가시면 됩니다라는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고, 집에 가서 복습할 때도 정말 홀로 놓여져서 내가 홀로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막막할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했던 그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해서 밟아가기만 하면 그 방대한 양의 세법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하나씩 차곡하게 정리가 되게끔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세법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시스템 세법입니다. 자, 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은 회계학하고 세법이 좀 다릅니다. 회계학의 경우는 절대적으로 양이 많지는 않지만 이 해당하는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응용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시험을 합니다. 절대로 기출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해서 기출과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회사의 상황에 조금씩의 변주가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회계학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많은 응용 문제를 풀어보는 게 사실 회계학에서 좋은 점수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인 거고요. 하지만 세법은 다릅니다. 세법은 어차피 응용 문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매년 세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한테는 매년 새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시험을 출제하는 분들도 세법이 어떻게 개정됐을지에 대한 것들을 본인들이 능동적으로 알고 대처했다기보단 막상 개정돼서 나온 이 현행 지금 세법을 가지고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러내다 보니까 결국은 법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다 보니 세법은 응용 문제라기보단 그 방대한 양의 이 내용들을 얼마나 많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응용을 한다기보단 세법의 경우는 그 많은 양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채로 시험장에서 뭘 물어봐도 바로바로 끄집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세법에서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쉬운 얘기로요. 잔뜩 어질러져 있는 방에서는 뭔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정하게 서랍으로 탁탁탁 정리가 돼서 각각이 라벨까지 딱딱 붙여져 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공간 안에서는 뭔가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용이해지겠죠. 인간의 머리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식을 저장하는 하나의 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룸 안에 어떻게 단계적으로 내용들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잘 넣어놨느냐에서 사실은 세법 점수가 판가름이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방대한 양의 세법을 어떻게 해서 머리에 차곡차곡 정리할 거냐라고 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일단 법 조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읽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내용이 읽었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만 그 조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그 다음번에 머릿속에서 암기해서 어딘가에 정리해 넣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이 완벽한 이해는 강사의 몫이겠죠. 강사가 얼마나 이 조문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느냐라고 하는 형태의 강사의 몫일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에게 맡기십시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읽었고 그걸 이해했다라고 하더라도 머릿속에다가 정리를 해서 넣는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저는 머릿속에 정리한다라고 하는 걸 무조건 암기하면서 깜지를 쓸 거냐, 그것보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문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분명히 내가 읽었고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걸 문제로 풀어봤을 때는 그 다음부터 이 지문에 대한 관여도가 달라집니다. 그냥 단순히 읽고 이해했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뭔가 시험을 당한다라고 하게 되는 순간 그 문제를 어떻게든 정답을 찾기 위해서 좀 더 고민하게 되고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고 한 번 더 생각을 함으로써 머릿속에다 뭘 남긴다? 발자국을 남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턱대덕 걸어가는 거하고 뭔가 발자국을 꾹꾹 남겨나가면서 오랫동안 기억되게끔 뇌에다가 심어가는 과정은 정말 확실히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세법처럼 방대한 양의 그 다음에 뭔가 전문적인 지식, 그래서 빨리빨리 휘발될 수 있는 형태의 이런 과목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론을 배울 때 함께 뭘 하는 거다? 문제풀이를 같이 병행하는 거다. 그런데 세법의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보통은 이론만 쭉 빼기 바빠요. 그리고 보통 선생님들께서 한 바퀴 다 돌리고 두 바퀴째 돌릴 때 그때 가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한 바퀴를 다 돌려서 2달을 열심히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봤던 절망 뭐가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머릿속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절망만 수험생들 입장에서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 세법이라고 하는 전체 영역 안에서 법을 쪼개 나누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가 많이 필요한 형태의 법과 그 다음에 이해가 더 많이 필요한 법의 형태를 좀 나누어서 어찌됐건 범위가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만 따로 이론을 쭉 차분히 진행하면서 그 안에서 문제풀이가 병행돼서 나간다라고 하면 비록 2달 안에 모든 과정이 끝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2달 동안 그 내가 정해놨던 범위의 영역 안에서는 문제풀이까지가 완벽하게 병행이 됐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매번 자국을 남겼다라고 하면 2달이 딱 끝났을 때 적어도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이고 그 다음번에 문제풀이를 내가 다시 한번 복습 차원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겁이 나지 않은 형태로 나 공부해볼 만하다 라는 형태의 결과가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사람이 내가 뭔가를 공부해서 마구 자국하고 남겨왔는데 그 다음번에 혼자 이제 강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 혼자 공부를 하려고 딱 섰을 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느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앞이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도 비전공자로서 세법을 처음 공부를 해봤을 때 저도 그때 강의만 무작정 들었었거든요. 강의만 다 듣고 났더니 정말 제 마음 안에 깊은 불안이 남더라고요. 내가 이 어려운 세법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마음속으로 심정적으로 사실 솔직히 많이 힘들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안 되겠다. 문제를 같이 풀어야 되는 거구나. 이건 백날 내가 책을 읽는다고 해봤자 머릿속에서 금방금방 휘발돼 날아가기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를 풀면서 내가 신경 써서 이것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 남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경우는 2차 우리 이제 회계사 시험을 보려면 2차 이 연습서가 있거든요. 주관식으로 보는 연습서를 아예 갖다 놓고요. 단원별로 연결해서 연습서를 같이 풀었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풀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중요했던 거구나. 내가 쭉 그냥 공부만 하면서 흘려왔던 내용들 중에서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책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머릿속에다 자국을 남기게 되고 그런 것들을 어찌됐건 복가쳐 가면서 문제를 푸는 동안에는 괴롭지만 복가쳐 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훨씬 그 내용들이 오래 지나게 남았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결국 그렇게 공부한 게 가장 빨리 세법을 정복하는 길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제가 쭉 여러분들을 공모의 수험을 이끌어 오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 방법들을 보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맥 놓고 쭉 그냥 이론만 들었을 때는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회계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 이 날개에다가 수많은 문제들을 붙여서 그 이론에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쭉 풀게끔 여러분들에게 같이 리드해서 이끌어 갔더니 여러분들이 훨씬 더 깊이 있게 사고하게 되고 더 오래 기억에 남는 효과들을 실제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쳐 오면서도 경험을 했었고요. 무엇보다도 세법처럼 이렇게 방대한 양의 지식들을 오래 남겨야 하는 형태로 이 과목을 정복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문제풀이가 병행돼야 합니다. 철저하게 이러한 고민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시스템 세법이다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요. 자,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라고 하면 기본적인 강의, 이론을 이해시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의 몫입니다. 이론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야 이 어렵게 구성되어 있는 이 법조문이 과연 무슨 얘기인지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와닿지 않고요. 와닿지 않으면 가슴으로도 와닿지 않으면 머릿속에서는 절대 암기가 안 됩니다. 생 억지로 외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회계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언어로 이론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론을 이해하고 나면 저는 바로 강의 안에서도요, 다이렉트로 여러분에게 문제풀이를 바로 시킬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해한 내용이 정확하게 문제에서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 여러분들 각자가 이 문제들을 풀면서 내가 이해했다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갑자기 안에서 이 지문이 바뀌어가지고 혹은 OX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 내가 사실은 알고 있는 줄 알았지만 모르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각인하면서 약간의 충격을 받아가면서 머릿속에 더 오래 각인될 수 있게끔 이렇게 문제풀이를 바로 병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방대하게 펼쳐져 있는 이론을 단원별이지만 배우고 나서 그걸 문제풀이로 연결을 하고 나면 어떤 게 중요한 건지에 대한 쉽게 말하면 강약이 생깁니다. 이론 안에도 분명히 강약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반드시 압축 요약을 통해서 우리가 쭉 이론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었던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재 안에 압축 요약이 따로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 중에 이론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시켜드리고 그걸 바로 문제풀이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연결시켜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내용들이 다시 한번 강약이 마련이 되었을 때 압축 이론으로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서 마무리하는 형태로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이때 문제풀이라고 하는 부분은 속히 기출문제가 회계학과는 다르게 회법에서는 이 공무원, 세무직을 위한 기출문제는 사실 굉장히 작습니다. 어차피 국가직에서 다루는 세법은 국세만 다루다 보니까 결국은 끽해봤자 9급과 7급에서의 국세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이고 이게 매년 개정이 되면 완전 조문이 사라지는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 결국 문제들이 좀 한정되어 있어서 기출문제가 많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제가 작업을 해봐서 아는데 이걸 각각의 이론에 연결시켜서 이 이론에 적합해서 출제됐던 기출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그게 지금 현재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어떻게 기술돼야 되는지를 죄다 다 바꾸어가지고 이론 옆에다가 실어서 지금 저는 전부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정말 제 조교들과 제가 숱한 밤을 세워가며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노력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이론 옆에 기출된 100% 기출들이 죄다 다 옆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만을 통해서도 이론을 들으면서 저와 함께 그 이론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만 가지고 풀어도요. 사실은 기출이 한 바퀴가 돌아간 셈이 되게끔 이렇게 기본서의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강의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도요. 똑같은 과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강조드린 것처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결국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강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커리큘럼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게끔 학습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짜줄 거냐 이것도 강사가 도움을 줘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복습도 똑같이 맞춰가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론을 강의했던 거에 대해서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실 때는요. 그 단원에 해당하는 형태의 이 이론을 한번 읽으시고 그걸 읽을 때마다 옆에 붙어있는 기출문제 내지는 확인문제들을 풀어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마지막 한 바퀴로 맨 앞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티맵이라고 해서 전체 이론이 압축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다시 복습했던 것들에 대한 모든 강약을 여기에서 압축 정리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본다라고 하면 저와 함께 강의를 듣고 그리고 집에 가서 복습한 것만으로도 벌써 2회독이 완성이 되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이게 2회독이 다 완성이 돼서 2달 동안 세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여러분들이 복습한다라고 할 때도요. 이 시스템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이미 기본서 안에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 이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단원별로 공부를 하면서 그 이론에 맞는 문제를 바로바로 풀고 또 그거에 대한 복습 문제도 따로 주어져 있거든요. 기본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습 문제 따로 풀고 그리고 나서 마무리로 티맵을 통해서 요약 정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스템 안에 가두어진 채로 이 시스템만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쭉 공부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계속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자신감도 올라갈 것이며 문제를 쭉 풀면서 어떤 게 중요했는지에 대한 강약까지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풀어도 봤던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두려움 없이 풀어낼 수 있을 것이고 훨씬 많은 내용들이 머릿속에 남은 채로 2달에 해당하는 세법 과정이 끝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 이론을 강의에서 진행하고 나면 이 문제풀이 단계라고 하는 거를 제가 크게 3가지로 넣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회계와 똑같이 가운데 본문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본문 옆에는 날개로 다 구성이 돼서 그 날개 안에 OX 기출 내지는 확인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그 이론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바로 사지선다형으로 구성된 기출을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이론들이 조금 나누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나누어져 있는 경우들은 쉽게 말해서 오징어 다리처럼 다 찢어가지고요. 각 이론별로 옆에다 다 배치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출 OX라고 해서 따로 구성을 하고 혹은 그 이론에 맞게끔 한꺼번에 다 풀 수 있는 형태의 사지선다형 구성된 문제가 있다. 이건 확인 문제로 박아놨습니다. 해서 기출문제가 100% 완전히 녹아져 있는 형태로 이론과 연계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걸 저와 함께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풀고 나면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실 때도 이론
공부 다시 한번 그 지문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옆에 있는 기출 OX 내지는 확인 문제를 풀고 그런가 하면 또다시 여러분들이 복습할 수 있게끔 책 속의 책으로 각각의 세법마다 책 속의 책으로 센 훈련이라고 하는 게 꽂혀 있습니다. 센 훈련은 사실 여기 앞에 빡센 훈련이에요. 빡세게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를 좀 더 다져서 확인해 보자 라고 하는 과정인 건데 속히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찌됐건 출제위원의 눈으로 봤던 그 당시 해의 출제위원의 눈으로 봤던 중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꼭 그대로 나오리라는 법도 없고 이 세법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요 주제가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뭐가 나올지 알 수 없고 우리가 이제는 영어나 국어에서 8, 90 이상을 찍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영어가 70점으로 빵꾸가 나더라도 세법을 90점으로 끌어올리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는 똑같이 1점 배점이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세법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만점 가까이를 맞아 가시려면 기본서에 들어가 있는 모든 법조항들은 머릿속에 완전히 복제가 된 채로 시험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 하나 빵꾸 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위해서 빡센 훈련 그래서 OX가 들어가 있고 빈칸 넣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문에서 안에 고르기에 해당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각 지문마다 해당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형태의 복습 테스트용으로 책 속의 책으로 따로 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습을 하실 때 집에 가서 이론 보고 옆에 기출 풀면서 그 단원이 끝나면 빡센 훈련 같이 풀고 요 정도만 여러분이 하셔도 적어도 내가 세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방황하는 일은 없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해서 끝나고 나면 나중에 압축 요약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앞에 제가 따로 내용을 박아놨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돌리신 다음에 문제풀이에서도요. 두 바퀴를 이렇게 다 돌리고 나면 이제는 내가 좀 더 수준 높은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내 실력을 좀 더 끌어올려보고 싶다 라고 하는 니즈가 생기게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그런 니즈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실전 훈련 문제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서술형 문제 기출 요게 단원별로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풀이가 1단계, 2단계, 3단계 해당하는 내용들이 죄다 다 기본서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 기본서의 시스템만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가더라도 기본서에 해당하는 과정들이 다 끝났을 때 그리고 복수까지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마감이 되었을 때 이제 세법 문제는 이렇게 하이레벨 문제까지가 다 풀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이 착장된 채로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마무리 단계에서는 압축 요약으로 마무리 정리할 수 있게끔 한 방에 한눈에 보고서 전체 흐름을 이해하며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습을 잡아가며 정리할 수 있게끔 T맵 제가 회계에서도 요거 사용하죠. 그래서 T맵이라고 해서 보통 제가 이제 운전할 때 T맵을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서 착안해서 가지고 온 거고요. Teachers Map이라고 해서 전체 내용들에 해당하는 객관들이 죄다 다 요약 형태로 본문마다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론에 대한 복습을 하면서 문제풀이까지가 완성되고 나면 이 T맵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 마무리 정리 한 판까지를 해주시고 나면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기 때문에 절대로 공부했는데 남는 게 없다 내지는 문제풀이가 두렵다 라고 하는 형태의 볼멘 소리는 안 나오겠죠. 이 정도 여러분들 착장하시면 제가 정말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세법은 마스터가 됩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중에 저의 시스템 세법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형태의 모든 문제풀이까지가 다 병행돼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책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세법을 1과 2로 쪼갭니다. 자, 세법 1과 2의 구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수험생들에게 많은 인터뷰를 했을 때 공부 좀 한다, 세법 내가 쉽게 정복했다, 혹은 뭐 10개월 만에 합격했다 라고 하는 수험생들로부터 공통적으로 들은 얘기가 뭐냐면, 자,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법 중에서 조세총론은 내용 간단하고요. 자,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그 다음에 상증세법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세총론에서 국세기본 국징법까지 해당하는 요 세 개의 영역은요, 쉽게 말하면 회계의 지식이 베이스가 되지 않더라도, 바탕이 되지 않더라도 그냥 말 그대로 법문에 해당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법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고, 게다가 또 여기 마지막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하는 것도 회계 지식이 아주 많이 요구하진 않아요. 보통 여기까지는 진짜 순수한 법적인
어떻게 보면 민법에 해당하는 내용까지가 같이 녹아져 있는 법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가가치세법부터가 이제 약간은 회계랑 관련성을 갖지만 회계에 대한 지식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형태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세법이라고 하는 걸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회계의 밑바탕의 베이스가 좀 깔려야 이해가 되는 과목과 그렇지 않은 법으로 좀 구분을 해서, 세법 1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회계의 지식이 어느 정도 성숙도가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강의와 여러분들의 복습을 통해서 정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세법 2에 해당하는 영역은, 법인세법부터 이게 이제 회계의 지식이 장착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넘사벽이 될 수밖에 없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작정 때려 외워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법 영역이고요. 자, 나중에 시험 보시면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를 많이 가지고 묻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소득세만의 차이가 있고 구조가 좀 다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소득세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흘러갈 수가 있는데, 이게 일단 넘사벽이다라고 하면 소득세까지 같이 망했네라는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서 제가 세법 1으로 나누는 영역과 세법 2로 나누는 영역의 이 안에 있는 구성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다릅니다. 법이 다루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합격했던 많은 분들이 세법 2부터 달았다라고 하면 정말 세법이 넘사벽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 그런데 자기는 운 좋게 세법 1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먼저 찬찬히 공부를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 법인세와 소득세는 어려울 거다라는 걸 각오하고 들어가서 그런지, 그 다음 요 안에서 이미 어느 정도가 착장이 돼서 점수가 버텨줘서 그런지 그래도 할만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세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때는 저는 철저하게 1, 2로 쪼갭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세법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1부터 하셔야 돼요. 2부터 하시는 분들은요, 아 죽겠다 곡소리가 바로 나와요. 사람이 뭘 해볼만 해야 내일 공부할 때도 힘이 나고 자신감이 빡 받쳐 있어야 공부를 할 만하지, 뭔가 할 때마다 절망이고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암담하다라고 하면 그 마음을 뚫쳐가는 것 자체가 괴롭고 너무나 힘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세법 2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런 절망을 안고 그 시간들의 터널을 지나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세법 1부터 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할만하다, 양이 많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거고요. 양이 많지만 이걸 차분히만 끌어간다라고 하면 할만하구나라고 하는 형태의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법 1에 해당하는 걸 먼저 들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세법 1을 듣기 전에 어느 정도 회계를, 제 회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서로 회계에 대한 언어에 대한 대화가 좀 돼야 해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대화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던지는데, 카페 아이디 보면 대화돼요, 대화 안 돼요, 대화되고 싶어요, 다양한 반응들이 있으시죠? 대화가 돼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회계에 대한 대화가 돼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세법 2에서 얘기하는 법인세나 소득세, 상등세에 해당하는 것들을 그 다음번에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기간별로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은 드리겠지만, 행여 아직 회계에 대한 게 완전히 장착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세법 1을 다 한 다음에 바로 세법 2로 이어가지 않고 세법 1을 한 다음에 한 달 정도의 세법 1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갈 것 같아요. 쭉 실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면 온라인으로 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습에 가신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세법 1을 다 끝낸 다음에 한 달 정도 복습, 앞에 했던 회독 돌리는 방법 있죠? 시스템 이론 보면서 기출 풀고 센 훈련 풀고, 그리고 나서 압축으로 정리해서 티처스 맵으로 정리하고, 이 시스템을 한번 복습해서 2달 공부했던 걸 한 달 동안에 다시 복습으로 한 바퀴를 돌린 다음에, 그러고 나면 요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만 착장이 돼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점수를 반 이상 건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반 이상에 해당하는 거의 60-70% 완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60% 가까이를 완성을 시켜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또 회계 공부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회계가 어느 정도 서로 대화가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세법 2를 들어가시면 저는 결코 세법이 넘사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법은 세법 1과 세법 2로 구성이 됐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뭐라 해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항상 매년 이 세무직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제가 책임지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공언하는 순간, 제가 세법을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기도 하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세무직은 저를 믿고 따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합격까지 끌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는 반쪽짜리가 아니라 정말 온전하게 하나로 한 과목만 책임지면서 감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무직의 1등이라고 하는 이 명성에 맞는 책임감을 등에 온전히 온것으로 다 쥐고 회계학과 세법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게끔 끌어가는 그런 강사가 되고자 제가 이 힘든 도전을 저는 사실을 시작을 했던 거고요. 어쨌건 이 합격이라고 하는 이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걸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으려면 전 제일 중요한 게 앞에 선봉장으로 서 있는 이 장수가 손에 어떤 무기를 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어떤 컨텐츠를 만들 거냐, 어떻게 구성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밤잠 설쳐가면서 고민을 했었고요. 그걸 위해서 사실은 회계에 해당하는 컨텐츠와 세법에 해당하는 컨텐츠의 어떤 맥락을 이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은 회계 컨텐츠에 해당하는 것들도 세법의 컨텐츠에서 제가 싣고 싶은 구조로 바꿔 놓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회계 컨텐츠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 구조는 처음부터 제가 회계학과 세법 두 가지가 다 동일한 구조가 되게끔 고민을 해서 세법에 해당하는 컨텐츠를 그렇게 구성해서 바꾸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세법도 동일한 형태의 원리로 기본 이론과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날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날개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출에 해당하는 OX 등등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오셈톡이라고 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세법 교재를 살펴보면요, 안에 보시면 기본 이론에 해당하는 것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세법 교재를 보면 이게 과연 법문인지 아니면 강사의 설명, 일반적인 이론의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인지가 불명확합니다. 보통 시험에서는 법조문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 법 과목의 특징은 뭔가를 의역하는 순간 조사 하나 혹은 안에서 문구 하나 때문에 이 법문 자체의 성격이 완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절제 출제위원 입장에서는요, 그런 리스크를 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법이라고 하면 법 그대로 냅니다. 하물며 우리 회계에서는 기준 그대로 내는 것처럼 특히 세법은요, 법조문을 그대로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원문에 뭐라고 기술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법 원문 자체가 속된 말로 정말 못같이 쓰여가지고 이해가 안 되게 쓰여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그 원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원문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하게끔 만들어주느냐라고 하는 건 저는 강사의 설명력에 달려있다라고 보고요. 결국 그게 완벽히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 조문이 완벽히 내 것으로 소화가 된 채로 완전히 외워져 있어야 되는데, 뭔가 교재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뭐가 본문인지 뭐가 설명인지가 구분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책 해당하는 이 내용 안에 죄다 법문에 해당하는 것들은 옆에 법부를 전부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 지문에 해당하는 건 국기법 39, 국기령 20조 1항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죄다 다 실어서 달아놨기 때문에 시험에서 만약에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 법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가 될 것이고, 또 이 안에서도 분명히 시험에 출제가 됐던 강약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강에 해당하는 것들을 먼저 마스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력이 생기면 그 다음번에 해당하는 것들도 순차적으로 마스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처음 이론을 공부할 때는 강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채로 볼딕체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작년에 공부했던 사람들이 다시 올해 공부를 할 때 세법은 항상 개정이라고 하는 이슈를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뭔가가 충돌이 된다. 그럼 일단 기본은 제가 지금 이미 개정사항이 완벽하게 반영이 된 제 세법 교재를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작년에 내가 이걸 비슷한 걸 봤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라고 고민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달라진 건가 라고 하는 것들을 헤맬 수 있기 때문에 개정사항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은 옆에 빨간색으로 New라고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세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New라고 하는 걸 아무 의미 없이 보셔도 되고, 물론 개정된 내용들을 이제 시험에서 출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개정사항이니까 조금 더 눈여겨봐야겠구나 라는 참고 목적으로 쓰시면 되겠고, 작년에 공부를 했던 분들은 이 부분이 달라졌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각 조문마다 옆에다 New라는 형태로 개정사항들은 전부 다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쭉 그냥 법문만 기술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각 해당 내용들이 뭔지,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라고 하면 요건이 뭐냐, 그 다음 2차 납세 의무자는 도대체 누구냐, 그 안에서 한도는 얼마일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구분해서 전부 다 기술을 해놨기 때문에 머릿속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질러진 방 안에서는 뭔가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칸칸이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방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뭘 묻는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꺼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바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겠다. 이 해당 내용에 맞는 문제, 특히나 가장 1차원적으로는 기출로 뭐가 출제가 되느냐, 그 다음 그 기출이 제가 시중에 교재 쭉 봤지만 기출이 지금 현재 개정된 세법들이 반영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저도 해봐서 알겠지만 정말 죽을 맛이거든요. 이 개정 작업이. 그래서 이 개정 작업을 저 혼자뿐만 아니라 할 수는 없으니까 정말 많은 전문가들의 손을 빌려서 같이 기출 작업에 이 개정들을 해왔지만 이 기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어찌됐건 이 법문과 함께 어우러져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면 아, 이 문제에 해당하는 중요도 내지는 이 문제가 이렇게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 지문을 보게 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겠죠. 해서 각 문제마다 모든 이렇게 기출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죄다 다 달려있다는 거. 그래서 OX로 달려있을 수도 있고 뒤에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확인 문제로 달려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제가 빵긋 웃으면서 뭐가 들어가 있죠? 오셈톡. 자, 이 오셈톡이다라고 하는 걸 재무회계 교재에서도 이게 너무 좋았어요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임모아 얘기했던 그 오셈톡이 세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실 때 제가 강의를 하는 것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형태의 설명들이 이 공부하는 중간중간 요소마다 들어가 있고요. 회계랑은 조금 다르게 세법의 경우는 이해를 많이 요구한다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하고요. 뒤에서 뭔가를 배울 때 그럼 그건 뭐였지? 법인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개인은 어떻게 했던 거지? 라고 하면서 이제 내용들을 비교 정리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앞에서 뭐였더라? 라고 하면서 본인이 찾아보는 형태의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배울 때 분명히 앞에 것과 정리하고 싶을 거다라고 하는 이 니즈를 기가 막히게 제가 이 중간중간 이론들마다 고민을 해서요. 여기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쭉 배웠던 내용들에서 자, 이쯤 되면 이걸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앞의 내용들과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혹은 한눈에 도표 형태로 이렇게 정리가 필요한 것들을 중간중간에 오셈톡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박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론을 쭉 보시면서 옆에 오셈톡을 본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정리된 채로 굳히기 한 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게끔 중간중간 공부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오셈톡들이 여기 세법에도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확인 문제에 해당하는 것들도 쭉 기출문제와 더불어서도 옆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온 것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도 바로 옆에서 풀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까지가 다 끝나고 나면 압축해서 내용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드렸었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티처스 맵입니다. 그래서 이 티처스 맵을 보시면 쭉 한눈에 표 안에 가두어 모든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을 앞에서 본문을 가지고 법조문을 가지고 그대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풀이를 다 했고 그런데 그걸 다시 한번 굳히기 한 판으로 정리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표 안에 다 가둬져 있는 형태로 한눈에 보고 정리할 수 있게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 의무의 승계에 대해서는 피합병 법인의 납세 의무의 승계가 무엇이냐 성립된 국세는 뭐냐 승계 한도는 어디까지냐 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한 방에 다 가두어져서 딱딱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퀵하게 내용들을 반복함으로써 여러 번 반복해서 암기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T맵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시험에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렇게 조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지문 형태로 출제가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쭉 지문 형태로만 머릿속에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면 정작 여러분들이 외워야 하고 전체적으로 구조를 잡아야 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아예 교재, T맵에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서 한 방에 여러분들이 매번 압축 정리해서 외워갈 수 있게끔 단원별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내용을 요약해 정리하고 결국 시험장에서 봐야 될 것은 원조문 그대로기 때문에 원조문에 해당하는 것들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연결해 가면서 반복하신다라고 하면 시험장에서의 문장에 대해서도 적응력이 생길 것이고 한 방에 쉽게 이렇게 암기할 수 있게끔 이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암기하는 데에도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빡센 훈련 나를 자존감을 들게 하지만 시험장에 가서 결국 나에게 승리를 줄 수밖에 없는 이 빡센 훈련. 이 빡센 훈련이라고 하는 센 훈련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기출까지를 다 풀었다 하지만 기출에서는 어찌됐건 중요도 높은 것들에 해당하는 위주로만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외 것들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를 죄다 다 아울러서 내가 그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 센 훈련에서 가로놓기 뻥뻥 저도 해봐서 알지만 가로놓기 이거 채워놓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이 완벽하게 외워져 있어야만 이 가로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풀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좌절감도 어떻게 보면 느끼고요. 분명히 내가 외웠고 봤고 이해했고 다 했는데 못 푼다. 그럼 다시 이제 그 조문을 보기 시작하면서 머리를 긁적긁적 식은땀 흘려가면서 이걸 채우면서 다시는 이 문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끔 한 번 더 각인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문제가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모든 이론과 연계해서 장치를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한 2회독 정도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기본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착장이 돼서 문제풀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그럼 좀 더 빡센 것들을 좀 더 풀어보고 싶다. 레벨업 단계의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회계사나 세무사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찾아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세법이 매년 개정되다 보니까 과거의 기출 문제들이 현재 현행 세법에 맞게끔 바꿔져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조금 어려운 형태의 문제를 풀어보는데 한계를 느끼셨을 텐데 여러분들 그런 수고를 강사인 제가 10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의 1시간의 수고를 덜어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전 훈련 문제를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공무원 시험은 계산형보다는 죄다 서술형 문제가 거의 99%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회계사와 세무사 시험에서 서술형 문제로 출제되는 모든 내용들을 제가 다 어느 문제 수정인지에 해당하는 것들까지 넣어서 공무원 시험에 맞게끔 사지선다형으로 죄다 다 각색해서 이렇게 실전 훈련 문제까지를 실어놨기 때문에 문제풀이 단계에서의 레벨업까지도 기본서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따라가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세법은 완벽하게 마스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재차 강조드리고요. 자, 지금까지가 쭉 기본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면 그러면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할 때 저는 회계하고 세법은 다르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는요 커리큘럼이 다양하게 버라이어티하게 펼쳐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응용 문제를 묻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 기출을 다 풀고 시험장에 들어간다 한들 국어, 영어, 한국사 같은 경우는 기출 다 풀고 들어가면 기출이 완벽해졌을 때는 거의 80점 이상 점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회계학 경우는 기출 다 풀었다라고 해도 60점이 안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응용값을 묻기 때문에 그러면 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훨씬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봐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한 약점을 보완하느라 커리큘럼이 버라이어티해질 수밖에 없지만 세법은 다릅니다. 세법은 법 조문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방대한 양의 세법이 어떻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머릿속에 들어가겠느냐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기본 이론 단계에서 문제풀이가 병행이 되면서 이론 단계를 오래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하고 그 이후로는 이론이 완벽하게 머릿속에 착장이 돼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문제만 풀고 나서 바로 모의고사 단계로 넘어가도 저는 충분히 세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굳이 응용 단계에 해당하는 과정들을 많이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 내용만 알고 있어도 시험에서 응용 문제 묻지 않아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만 묻기 때문에 굳이 그걸 가지고 응용 문제를 많이 풀어볼 필요는 없고 다만 시간을 줄여가면서 압박감을 느껴가며 20개 전체 법들이 믹스가 되어 있는 형태들을 많이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오히려 모의고사 단에 이 안에 시간들을 좀 많이 실어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요. 이러한 고민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의 합격생 그리고 실제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인터뷰를 해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제가 완벽하게 소화해서 이해한 다음에 만들어낸 고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개의 스텝으로 나누어서요. 기본 이론 단계와 그 다음에 단원별 기출풀이.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이론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풀이를 병행해서 이미 기출 단계까지 문제가 다 풀려 있지만 다시 2단계로 넘어가서 기출 과정에서 앞에서 풀었던 요 이론 단계는 OX로 구성이 돼 있고 다 찢어져 있고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정식으로 단원별로 나누어서 기출 문제를 쭉 풀어가면서 다시 한번 기본소와 함께 연계해서 정리하게끔 기출문제 풀이. 어쨌든 공무원 시험에서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 단계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서 전범위 모의고사. 보통 우리가 이제 회계라고 하면 이때 이제 응용문제 풀이가 중간에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 단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기출까지가 완벽하게 돼서 단원별로만 완벽히 착장이 돼 있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모의고사를 얼마나 빡세게 많이 풀어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단계에서 충분히
응용 문제 제가 많이 집어넣을 거니까 이 응용 문제들을 완벽하게, 대신 모의고사를 보통 뭐 10회, 10회, 20회 정도를 치르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회차를 여러분들과 2달 동안 많이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이미 20개로 믹스가 되어 있는 형태로, 모든 법들이 20개가 믹스가 되어 있는 형태로 계속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가면서, 대신 모의고사 해설을 제가 상세하게 실을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모의고사가 기본 이론서와 다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 어디 이론 다 연결이 되어 있을 거라서 다시 한번 이론을 공부해 가며 이론들을 정리하는 형태로 모의고사랑 연계가 되게끔 이렇게 크게 3단계로만 구성이 됩니다. 저도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세법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결국 마스터, 저 끝까지 가봤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시험장에 가기 전에 내가 기본 이론서를 얼마나 완벽하게 마스터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사에 어떤 기본서를 받느냐라고 하는 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공무원 수험생들이 기본서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이유를 가만 들여다봤더니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개정사항이 완벽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손과 그들의 시간까지를 빌려서, 저희 24시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들의 전문가적인 눈과 시간까지를 빌려서 완벽하게 기본서 안에 개정사항들이 다 착장이 되게끔 완전히 전폭적으로 컴팩트하게 다 반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여러 회독을 해가면서 완벽히 여러분 걸로 소화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마지막에 시험장에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기본서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시 한번 회독을 해도 세법은 자신감 있게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어차피 응용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내가 얼마나 머릿속에서 많이 기억하느냐에서 세법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모든 내용들이 기본 이론서로 다시 소환돼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문제를 구성을 해서 안에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낼 거고요. 저는 크게 3단계로 세법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봤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매달 강의가 이루어질 거냐라고 하는 걸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2달 동안 세법 1을 강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달 안에 모든 법에 해당하는 걸 다 끝내기보단 차라리 쪼개자. 그래서 회계적인 지식을 조금 요구하는 형태의 법과 그렇지 않은 것들로 나누어서, 일단 그렇지 않은 것들로 세법을 조금 편하게 좀 공부를 하시고요. 대신에 그걸 공부할 때 이론만 쫙 하고 끝내지 않고 문제풀이가 계속 병행돼서 들어가게끔, 그래서 6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세법 1을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9월, 10월 2달 동안 세법 2를 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이론 단계가 이렇게 4달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법 1과 세법 2까지가 다 끝나도 기출에 해당하는 문제풀이까지가 사실상 거의 다 끝난 거죠. 모든 기출이 확인 문제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론과 복습을 완벽하게 같이, 강의와 복습을 완벽하게 같이 호흡을 해갔다라고 하면 적어도 세법 2까지가 다 끝났을 때 2회독이 다 완성돼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10월 말까지 세법에 2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끝냈다라고 하면 적어도 2회독이, 기본서 2회독에다가 기출 2회독까지가 다 완성이 되게끔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기출문제를 다 풀었다 한들, 공무원에서는 기출이 워낙 중요하니까, 중요도가 워낙 높으니까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한번 쭉 연결해서 풀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또 11, 12 2달 동안 기출풀이가 들어갈 겁니다. 해서 이렇게 2달간 기출문제집을 따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기출풀이가 들어갈 텐데, 참세법이 고약한 게 개정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개정사항을 반영한 채로 여러분들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한 달 동안 개정세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개정세법을 강의하고 앞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정리해서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2월부터 3월까지 2달 동안 빡센 모의고사들, 엄청나게 많은 물량의 모의고사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 풀면서, 물론 이 모의고사는 앞에 개정사항들이 다 반영이 된 채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원합니다. 기본 이론을 완벽하게 소화한 다음에 기출 단계까지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게 6개월, 그리고 나서 어찌됐건 개정사항을 반영을 해야 하니까 이때까지 완결된 그 해당하는 법사항들에 대해서 개정사항들을 1월달까지 우리가 최대한 마스터를 하고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3월 말까지 모의고사, 그리고 3월 말에서 4월 시험이 언제 발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특강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한 형태들을 이렇게 보충해서 쭉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안에서도 항상 요 기본서에 해당하는 회독들은 기출을 풀 때도 기본서와 연계를 시킬 거고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뒤에 있는 모의고사 할 때도 기본서 연계를 시킬 것이고, 당연히 개정세법을 얘기할 때도 기본서에 어떤 부분들이 수정이 돼야 될지 해당하는 것들을 전부 다 참고 자료를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추록으로 따로 발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쭉 앞에서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하셨다라고 하면 시험장 들어갈 때도 그 기본서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하실 수 있게끔 서포트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식 세법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하는 모든 단계 안에서도 기출 OX 그리고 센훈련 등등에 해당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객관식 문제풀이들을 위한 대비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안에 기출풀이와 그 다음 모의고사 등등을 통해서 본격적인 문제풀이들을 다 장착한 채로 객관식 세법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쭉 공부를 학습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구성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법 양이 많은데 7월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세법의 양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원과 투로 쪼개서 기본적으로 이론을 통해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효율적으로만 학습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짧은 기간 안에 세법이 마스터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장담합니다. 저 또한 비전공자로서 저는 2차 회계 연습서를 같이 기본서와 같이 갖고 문제를 막 풀어가면서 사실은 6개월 만에 거의 세법이 마스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법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쭉 준비를 했고요. 항상 제가 뭔가를 설명하거나 강의의 끝 말미에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강조드립니다. 앞서 제가 세법을 시작했던 동기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릴 때도 이미 언급을 했었지만 1등에 대한 자부심으로 세무직을 여러분들이 리드해가는 1등의 자부심으로 끝까지 책임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반쪽이 아닌 정말 온 것으로 회계학과 세법을 전부 다 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소화해서 이 세무직 공무원으로 합격할 수 있게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이 시간과 그 다음에 열정, 정력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바쳐서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게끔 저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렇게 세무직에 해당하는 세법에 해당하는 커리큘럼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교재는 6월 말쯤 지금 거의 사실은 만들어져 있거든요. 6월 말쯤 시중에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7월 달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세법 교재를 100마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책들과 함께 비교를 해보시고 비록 제가 이 공무원 시장에서 세법을 강의했던 건 아니지만 제가 만든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를 통해서 경험을 해보시고 이 시스템이면 좋겠다, 이 시스템이면 해볼만 하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마음속에 두신 다음에 저와 함께 강의 때 함께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세무직 이 세법에 해당하는 커리큘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